예, 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이 특정 지역군에 계시거나 그러신 분이 강남 주민들이시죠.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그 회장님 말씀 중에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5G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 뭐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가 섞이는 말이에요. 5G는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겁니다. 이 4G보다 거의 수배 빠르다고 이야기하고요. 영화 한 편 1기가짜리 내려봤는데 10초이면 앞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적응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공유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4차 산업 발전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그런 기술이 탄생했다고 보고요. 최 교수님께서 이런 빅데이터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또 시각화해서 보여주셔서 굉장히 저도 큰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나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다른 외국에 비해서 사실상 굉장히 이게 오픈이 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관련된 부분, 뭐 부동산의 속성이나 뭐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통계 처리돼서 보호가 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빅데이터의 어떤 그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평가법인을 한 20몇 년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지금 전문가들이 다 하는데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AI 기술이 도움된다든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뭐 아마 가격도 언젠가는 오래 가지 않아서 아마 굉장히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CRE 코리아에서는 AI 기법, AI 전문가들을 갖다 모집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이 최 교수님, 최 박사님이 이제 그 자료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중에는 이제 BC카드, 그다음에 통신회사의 자료들이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남동이나 홍대 상권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지만 연남동은 그 주위 사람만 오고 홍대는 아주 멀리에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 가격이 그렇게 비싸고 발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설점을 주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글로벌 부동산 블록체인 협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아마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도 주고 또 관심도 끌고 했고 또 피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시각이나 이런 게 국민들이 인상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사실 그 기술 자체를 보면 상당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화 기법으로 하면 개인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더 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앞으로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투명성을 주고 또 효율화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5G의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5G를 선도해 나갈 그런 대한민국이 현실이어야 되는데 막혀있는 게 많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개인의 기업이나 그런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새로 바뀌는 시대에
훨씬 더 많은 발전, 획기적인 발전, 혁신적인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게 막혀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블록체인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뭐 이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것만 블록체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그 시발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제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수성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주식에서 신약에 대해서 오늘 김수성입니다. 오늘 시기적절한 주제를 발표하신 최근 박사님 감사드리고, 너무 요새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제3기 신도시 발표, 그다음에 금리, 대출 규제 같은 부동산이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와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집을 파고 살 때 과연 언제 팔고 사야 되냐, 뭐 경험이나 동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제 집을 팔고 샀는데, 금방 수성경 박사 말씀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유용한 강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아까 4차 산업 얘기도 했지만 최고의 화두가 금방 발표했던 빅데이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드론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시기에 적절한 강의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 현업에서 직접 현장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요새 이제 아까 변하고 있는 세상과 맞물려서 부동산 트렌드가 좀 요새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분양시장은 끝났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공사 중심으로 집을 지어서 파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매출액을 분양에 한 100으로 봤다면 요새는 30% 정도밖에 비중을 안 두고 분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뀌냐면 여러분 요새 어느 회사든지 요새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일본처럼 갈 거다. 그런 확률이 다 높다. 이렇게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기존의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서 임대 쪽으로, 임대 운영 관리의 플랫폼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자산 운용 회사들입니다. AMC라고 하는데요. 요새 뭐 어느 지금 대한민국 회사들 다 AM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시기가는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올 때 회사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적어도 캐시플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돼야 될 거니, 그건 이제 임대 운용으로 그걸 이제 캐시플로를 짜야 이게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한 40%는 요새 임대 운영 관리 플랫폼 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40%는 어떻게 가야 되냐? 요새 밸류 애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속된 표현을 썩은 고기라고 하는데, 기존의 낡은 건물들을 다시 새 옷을 입혀서
이것을 그 공간의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그 통째로 저희가 마스터리스에서 운영하다가 아니면 통째로 매각하는 이런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하듯이 뭐 단기적으로야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또 부동산 시장이 정책을 이길 수 없듯이 좀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에 좀 고민해볼 필요에 오늘 화두를 던져주신 강의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현업에서 만나 보면 외국 사람들이 저희 나라가 궁금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도 신속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시행도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책 효과도 신속하게 파악한다고 해요. 과연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유가 금방 새 박사님이 발표한 저희한테는 풍부한 부동산 그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런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지금 이제 그 뭐랄까 향후 과제랄까 아니면 개선 방향이 사실 금방 그 강의 내용대로 풍부하게 그 자료가 부족하는 게 아니고 풍부한 자료를 다시 말해서 넘쳐나는 자료를 어떻게 정제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갖추는 시스템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별제 주제를 보고 저 나름대로 고민해봤던 게 사실 이제 부동산은 심리인데 이 빅데이터에 과연 어떻게 그 심리를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에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다음에 뭐 상기 신도시도 그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불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빅데이터가 저희 나라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이제 변곡점이 왔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거를 정말 우리는 딱 잡아서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항상 정책에 의해서 뭐 가격도 요동치고 뭐 사람들의 생존 양식도 사실은 저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갈 거냐, 이용을 할 거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이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건축 쪽 일을 하니까 왼쪽에서는 유지 관리에 대한 법을 이제 좀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에서도 이제 분양은 한 30% 정도, 나머지 임대 운용에 관한 부분은 한 30%, 40%. 예?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10년, 지금 현재 법은 있어요.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2년 정도씩 해서 정기검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 법이 이제 앞으로 점점 시행될 시기가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들은 웬만한 신축의 땅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뭐 부식을 다시 해도 그건 신축이라고 하지만 비용 그 용적률이나 뭐 건폐율 그런 걸 살펴보면
너무 비용의 차이가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수익보다 작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환경이고, 그래서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밸류 에이드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리모델링을, 이걸 용도에 관한 리모델링, 건물 그 형태에 관한 리모델링, 이걸 사람들을 어떻게 유동인구를 끌어들일까라는 거에 대한 그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이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백종철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백종철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뭐 일단 영광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이 자리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누구나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삼성 갤럭시 폰. 지금 갤럭시 폰에서는 빅3라고 해서 음성 인식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 핸드폰에 명령을 낼 겁니다. 하이 빅스비, 네이버에서 강남 아파트 찾아줘. 자, 이렇게 제가 제 핸드폰에 명령을 내리면 음성인식 비서가 이 강남 아파트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빅데이터가 잘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 인근에 가장 싼 아파트 찾아줘. 내가 2억의 객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찾아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음성인식 비서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조만간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도 월 이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탭이 있는데요. 이 탭에 보면 지도에 인근에 있는 물건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 물건을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한 VR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VR 자료는 VR 촬영 전문 기사가 미리 촬영을 다 해놓은 거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를 미팅을 하실 때는 제가 손님들한테 바로 이렇게 VR 자료를 현장 가지 않고 사무실을 볼 수 있게끔 촬영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을 해서 역에서부터의 거리, 그다음에 인근의 관공서, 지하철역, 이 거리 빅데이터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활용해서 저희는 고객들한테 사무실을 찾는 분들, 건물을 찾는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봉현 교수님이 오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우리 이인아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인중개사분들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서비스에 지금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공인중개사들이 아까 우리 최봉현 교수님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더 빨리, 더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무슨 찾아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어딘가요? 뭐 이런 거, 데이터를 가장 많이 우리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딘가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최훈 박사님도 그렇고, 백종철 대표님도 그렇고,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강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외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온 것은 한 군데 있는 게 여러 군데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데이터는. 그래서 제가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고 똑같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다. 그럼 어디에서 이 재료를 갖고 오느냐?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것은 국가통계 포털. 물론 무료죠. 거기는 우리 국내 통계뿐이 아닌 해외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데가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트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한글을 치시면 그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통계 포털, 공공 데이터 포털, 서울시 데이터 광장, 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이런 데서 또 만약에 주택에 관계된 거라면 특히 아파트에 관계된 거라면 KB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리브온이라는 그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임대가 됐든 그리고 아까 우리 저 김승성 박사님께서 어떤 심리에 대한 데이터 그것도 지금 이미 나와 있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는 것은 그 계량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카운팅하기가 힘든 것들은 정성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근데 정성적 분석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걸 살까 말까 그런 거를 우리가 수치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바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럴 때는 한번 통계를 한번 시행을 하죠.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매우 만족 5점, 만족 3점, 뭐 보통 1점, 불만족 쭉 아마 아실 거예요. 리커트 척도법이라고 하는데 통계 기법 중에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정성적 성질을 정량적 성질로 계량화시켜서 수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구매 심리지수가 바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요즘은 빅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풍부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길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업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과거에는 정보 종류가 작았다면 지금은 방대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가 과거의 그 한물간 빅데이터가 아닌 가장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최신성 있는 공정, 객관, 최신성을 담당했던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정보 검색을 할 때 당연히 네이버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사실 공인중개사 협회 강남 지역 정책공설위원회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 사이트에 보면 한방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방 포털 사이트에 사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인터넷이 잘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의뢰받은 물건을 열심히 중개해 보시려고 올려놓으신 물건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기법만 있으면 사실 가장 최신의 가장 믿을만한 데이터는 저는 한방에 있는 데이터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실제로 그 중개에서 좋은 매물을 많이 찾아서 계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우리 최봉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화 작업, 숫자로 나와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황이 좀 많은데 이거를 가장 추천한 매물, 가장 좋은 매물 이런 시각화 자료만 조금 더 보충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믿을만한 데이터, 빅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사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연령대가 50대 이상 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건데 이분들이 제일 취약점이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등산이나 자꾸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컴퓨터도 좀 배우시고 좀 검색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을 그렇게 좀 하고 싶고 지금 그 빅데이터가 많이 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이 우리 대중이 활용하는 게 지금 아주 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공인중개사에 찾아가서 상의를 할 수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지금 모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그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도 제일 최일선에서 데이터를 접근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정확히 통계를 어디까지 하느냐 데이터는 뭐 아직은 집계된 게 없지만 제가 이렇게 현장 경험적으로 보면 30대, 40대까지는 웬만큼은 다 하십니다. 근데 50대가 넘어가신 분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친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온라인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20대, 30대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강의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따시면 바로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무교육이라는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전문교육도 하고 예술교육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 빅데이터를 하면 전에는 주로 주무시는 분이 많았다면 이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더 많은 질문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한 번도 안 주시고 반짝반짝 눈을 뜨고 계시고 이 얘기 뭐냐면 아직은 익숙치는 않지만 열의는 대단하시더라. 제가 천장에 느낍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계로 아마 점점 굉장히 과도기를 지나서 몇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금방 말씀하신 시공은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뭐 매출 높고 낮고 이런 걸 잘 느끼셨는데요. 그럼 과연 그 질에 따라서 임차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매출은 100인데 반대로 임차료가 200이라면 이건 적자잖아요. 폐업되잖아요. 네. 그 지역별로 임차료에 대한 그 정보, 빅데이터는 좀 없나 해서요.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시면 네. 활성화된 지역과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상권이 네. 당 임차료가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거를 구분해서 올려놓고 있고 또 한 건물이라도 층수에 따라 당연히 임대는 차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1층과 5층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각 층별로 지하층, 1층, 2층, 8층까지 돼 있고 또 8층 이상도 돼 있고 이미 그 자료는 나와 있고요. 한국감정원에 가시면 점점 그 층수가 앞으로 9층이 많이 올라가니까 층수는 이제 9층, 10층까지 계속 지금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그 데이터를 보실 수는 있어요. 지역별로 활성화된 지역과 아닌 지역과 층수별로. 그렇다면은 임차료 대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에 대한 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주들은 이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매출 많아야 이익이 많겠지만 결론은 이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익에 대한 데이터는 없을까요? 데이터는? 그거를 제가 아까 요 다음 그 파트가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익률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어진 시간 지난주에 설명 못 드렸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면 월세에 따른 수익률이 있어요. 소득 수익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소득이라고 하는 게 월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 지역에 전철이 생긴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월세에 상관없이 자산 가치가 껑충 뛰죠. 이것도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소득을 우리가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월세 소득은 소득 수익률, 인컴 게인이라고 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의 증감, 주변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증감하는 걸 자본 수익률,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들이 제대로 부동산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게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득 수익률과 자본율 합한 걸 투자 얘기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도 다 있어요. 이거 이건 지역별로 다 나와 있고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네,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네네. 예, 빅데이터 이제 앞으로 뭐 빅데이터를 모든 걸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데 어제 빅데이터로 본 뭐 정치 전망 이런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빅데이터의 한계가 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보여주신 그 자료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좋은 메뉴를 가지고 아주 경영을 잘해서 뭐 아주 대박을 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빅데이터하고는 전혀 좀 이 분석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뭐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빅데이터가 아직은 만능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SNS상에서 쓰는 단어를 찾는 게 있겠죠. 공정, 경쟁, 흑수저, 금수저를 가장 많이 찾고 있대요.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공정한 경쟁에 목말라 있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릴 때는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취업하고 나서는 승진 경쟁에 내몰리고, 평생을 경쟁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50대, 60대는 고성장 시대 살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고성장을 얻은 과실을 분배하는 거에 우리는 일정 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안 그렇대요. 젊은 애들은 자기들 현재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분배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과실을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일을 듭니다. 빅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지만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중에서 가장 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고 설명력과 예측력은 높아지고 인사이드 통찰력은 생긴다. 제가 알파고를 주로 예를 드는데, 바둑의 알파고 아시죠? 바둑의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실력이 그저 그랬어요. 유럽 챔피언을 겨우 이겼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본 이세돌 구단이, 야, 알파고가 저 정도 실력이면 나는 백전백승이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붙었죠. 아시잖아요. 5분 중에 1분을 겨우 이겼어요. 다시 알파고가 3개월 뒤에 누구랑 바둑을 뒀죠? 중국의 커제랑 붙었어요. 커제는 바둑 세계 챔피언입니다. 커제 어떻게 됐죠? 질질 짜잖아요. 울었잖아요. 만방으로 깨지고. 바둑을 한 번도 둬본 적 있는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의 신인 이세돌 구단을 3개월 만에 꺾고 다시 3개월 만에 세계 바둑 챔피언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바둑만큼은 기계가,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직관과 경험이 우선시되는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빅데이터입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은 15만 개였다면 알파고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45만 개의 기부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점점 정교해지고 통계 방법도 점점 진화가 돼서 이제는 아마 기계가 컴퓨터가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인간 능가할 것이라고. 빅데이터 힘은 점점 더 갈수록 어마무시하게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빅데이터로 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한 것이고 그 예측은 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 빅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정부는 지금 시기가 올라가는 시기구나. 굉장히 시장 경제의 수익 공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뭔가 투기 세력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 선제적 대응을 해서 정책, 규제 정책을 내놓잖아요. 금리 정책, 세금 정책, 뭐 대출 금리 억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중과세를 하고. 이건 뭐냐면 빅데이터가 없다면 정부도 선제적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건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칼과 방패의 싸움인 거예요. 다만 저는 우리들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보니 우리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왜 배우겠어요. 과거를 아니까 역사는 미래를 비춰주는 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도 지금까지 쌓여진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니 앞으로 이런 방향 가겠다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측이 부동산 쪽 우리는 시장 경제라면 그 예측이 맞아 가겠지만 정부가 마냥 자유시장을 방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제가 들어가겠죠. 정책적인 규제, 대출, 세금.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 대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막 파주 연천이 작년 3월 달에 엄청 뛰었어요. 그죠? 남부 하이모드를 타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월 달에 거래가 엄청 늘어났고 한 달 뒤인 4월부터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강원도 고성, 파주, 연천, 동두천, 접경 지역에. 그러면 그 당시에 파주 가서 한 사람들은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올렸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갈 텐데 꺾였죠. 왜냐하면 정책 기준 규제가 아닌 남북 화해부대가 또 찬물 끼얹으면서 또 꺾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거는 정책적인 고려와 또 심리 지수를 고려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제 강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말씀. 네. 실물 박사님들 그 실물 시장 측면이나 부동산 관리적인 부분이나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 부분이 특히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부 정책에 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나의 생활 수단이 좌지우지되는 그 생활 대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강한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 그 생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그 생활을 갖다가 좀 굴곡이 심하지 않고 안정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좀 한번 봤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 생활적인 측면에서 네네. 부동산 시장 데이터라든가 이제 부동산의 이익적인 사업성이라든지 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국민 생활적인 측면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국민 생활과 연결시켜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좀 하는지. 이미 질문하신 의견에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항상 과연 주택을 이룬다면 부동산 시장 안전하고 주택을 한번 예를 든다면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 수요와 공급은 이미 빅데이터를 분석이 나와 있어요. 1년에 보통 연간 45만 채에서 50만 채가 필요하고 그중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만 채 이상 공급을 하는데 이러면 현재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 논리로 보면. 근데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고 물론 양극화로 가고 있고 지방은 비도냐 서울은 그냥 과열.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니까 실제 일반 매매 시장은 아까 분양시장 우리 김성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분양시장은 줄어가고 임대시장이 늘어가고 있고 국지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더라 해서 지금 안정화 정책을 피는 것이고 그래도 올라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강제적인 정책이 들어가는 거죠. 금리 정책, 과세적 중과세 정책.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그거를 지금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국민 생활에서의 안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문화, 관공서 이런 모든 서비스가 이미 그 정보 지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린벨트에 관심 있으시다. 그린벨트를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투자를 권유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실 때 그럼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이제 앞으로는 그린 포인트 정책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벨트라는 거 말 그대로 도시를 둘러서서 벨트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포인트는 남겼고 나머지는 해제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 2015년도 12월 30일자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린벨트 협찬을 내놨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해제 지역.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은 이 그린벨트는 단 한 병을 불더라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안